네,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께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그 경고의 배경은 무엇이고 가계부채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금리 인상할 것인지 한국은행 어떤 의사결정을 앞으로 내릴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께서 부동산 불안으로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먼저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어떤 순서를 고민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도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문제, 다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잡자고 금리 인상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동산 PF 금융부실 문제나 또 국내 경기 침체의 정도, 가혹한 정도, 그게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잡는다든가 그러기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총재께서 한 표현들은 대부분 뭐죠?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너무 잘리죠? 제가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이거를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Alt를 누르면 그러네요. Alt를 누르면 키워지는군요. 자, 역시 Alt를 누르고 이것도 조금 키우겠습니다. 제가 조금 안 보여도 되니까. 됐네요. 이 정도면 됐죠. 네, 위치가 안 맞네요. 위치가 이 정도면 됐죠. 위치도 이 정도면 맞죠. 저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네.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이렇게 표현한 근거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가계부채 한국은행 총재도 경고를 했는데 그 밖에 다른 국제기구들도 국내 이런 한국은행 경제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은행 총재도 경고했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 여러 국제기구들도 여러 차례 한국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고했거든요. 어떻게 경고했고 실제 가계부채를 어떻게 진단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IMF가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이게 가계 채무상환 비율인데요. 채무상환 비율은 어렵지 않습니다. 분모의 가구당 가처분 소득을 놔요. 분자에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놓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집이 뭐 가구 소득 다 합해서 1,000만 원이다. 근데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00만 원씩 갚고 있다. 그러면 그 채무 상환 비율이 뭐예요? 20%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채무 상환 비율의 흐름을 보시면 이거 중요하죠. 이 검정색 바가 2007년입니다. 그죠? 2007년.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21년. 그리고 파란색 바가 22년이에요. 제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이 검정색 바 선보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채무상환 비율이 낮아졌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2007년보다 낮아졌죠. 네덜란드 2007년보다 낮아졌죠. 캐나다는 비슷하죠. 노르웨이도 낮아졌죠. 22년에 낮아졌죠. 덴마크 엄청나게 낮아졌죠. 또 영국도 낮아지고 미국도 낮아지고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낮아졌어요.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까지, 재팬, 일본까지도 핀란드는 비슷하고 거의 다 낮아졌어요. 근데 오히려 2007년 당시보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오히려 채무 상환 비율이 올라간 나라는 한국이 있고요. 스웨덴이 있습니다. 그죠? 한국, 스웨덴. 그 밖에도
벨기에, 뭐 프랑스 요 4개 나라 정도 되네요. 근데 이 4개 나라 중에서 채무 상환 비율이 어쨌든 제일 높은 나라가 누구예요? 그게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상환 비율이 높으면서 기존 2007년에 비해서 금융위기 직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채무 상환 비율이 더 높아져서 악화된 나라, 악화되기도 했고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높은 나라, 그게 우리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IIF, 국제금융협회라고 제가 해석을 한다면 역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한국이 세계 주요 비교 대상 국가 중에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앞에 말씀드렸던 채무 상환 비율은 플로우 변수예요. 플로우 변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것은 스탁 변수예요. 스탁 변수. 근데 둘 다 채무 상환 비율로 보나 혹은 GDP 대비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비중, 그 규모로 보나 둘 다 우리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수준이 좀 위험하다.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좀 위험하다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죠? 그건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그 통계를 직접 분석해서 가계부채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현황을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가계부채를 한국은행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계 신용이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명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2022년보다 23년 현재는 가계부채 규모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왜요? 금리의 레벨이 올라가면서 가계부채를 짊어지고자 하는 의지가 줄어든 거예요. 자, 물론 23년 들어서 이거는 연간 데이터니까요. 23년 분기별 데이터로 보면 늘어나고 있는 거,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년 연말이 되면 22년 가계부채 수준보다 올라와서 거의 1900조 원에 가깝게 육박하게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그러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제대로 갖고 있느냐를 또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대출 연체율도 최근에 안정화되다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불안하죠? 가계대출 연체율도 이보다 떨어질 수 없다 할 만큼 아래 수준에서 맴돌다가 이게 또 불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이 기업대출 연체율 안에는 일부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은행 대출금 연체율을 쭉 보니까 기업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기존보다는 올라가서 불안하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 내려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그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 해요. 한국은 제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통계를 가지고 현황을 보여드린 거예요. 주로 가계부채 규모 면에서 문제가 있나, 또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부실 문제를 보여주는 연체율에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 현황을 보여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한국은행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를 봐야 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여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제시해 드린다면요. 자, 가계부채 증가율 및 GDP 대비 비중, 이 그래프가 한국은행의 장기 구조적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진단이라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가계 신용이 어때요? 정말 너무나 높다.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러나 최근 22년 들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좀 주춤해졌다.
이때만큼은 아니다. 18, 19, 20년, 21년 때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팩트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봐도 조금 떨어져서 그래도 5% 수준으로 떨어진 건 사실인데, 어쨌든 5%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으니 이것을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특히 보시면 2000년대, 이때 2000년대죠. 2000년대 이후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상당히 지금은 높은 수준으로 누적돼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죠. 이해가십니까?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00년대에 쌓였다가 그 높은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또 한국은행은 그렇게 이 통계를 보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여드릴 지표가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비교한 건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중국, 태국, 신흥국, 미국 다 보아도, 그죠? 신흥국이냐 선진국이냐 두 가지로 구분을 짓고 봐도 마찬가지 11년, 16년, 21년을 쭉 비교해 보면 21년 말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높고요. 그죠? 이 비교 대상국 중에서 이 그래프에 한국은행이 발간한 장기 구조적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진단,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미국 보세요. 선진국들이 독일 유지시키죠. 영국도 그렇죠. 뭐 일본도 다소 그렇죠. 선진국들이 다소 어쩌면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높고 21년 말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제일 높고, 그리고 유독 가파르게 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22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 값이 105.0%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나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우리나라는 세 번째예요. 근데 여기서 제시한 나라 중에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제일 높다. 이게 팩트고요. 결과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 규모 면에서도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를 강조한 거예요? 증가 속도를 강조한 거고요. 너무 빨리 증가해 왔다.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가계부채가 GDP 대비 너무 크다, 많다. 이것을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소득 분위별 보유 차주 비중 및 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구성을 지금부터 보여드린 것입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부채 보유 차주 비중을 보시면 누가 높아요? 고소득일수록, 10분위가 고소득층입니다. 고소득층일수록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죠. 쉽게 말하면 10분위 고소득층은 그 고소득층의 70% 정도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1분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분위 가구 중에, 저소득층 가구 중에 20%만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를 얼마나 지고 있느냐라는 것도 보시면 좀 재밌는 것은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비교해서도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고 소득을 영유하는 데 쓰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해석을 한다면. 근데 1, 2분위는 극단적으로 높죠. 이건 뭐예요? 대출의 유형이 달라서예요. 1, 2분위가 이렇게 높은 것은 생계형 대출입니다. 생계형 대출은 뭐냐면 생활비가 부족하니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소득 대비 부채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근데 점점점 낮아지다가 중위, 그러니까 중소득층을 지나는 구간부터는 다시 고소득층일수록 높다. 역시 부채를 활용해서 소득을 더 많이 영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소득 분위별 대출 잔액을 보셔도 대출 잔액의 점유율이나 소득 점유율이나 뭐로 봐도 고소득 차주일수록 부채 보유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고소득층일수록 5분위 고소득층일수록 대출 잔액이 1900조 있는데 그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누가 차지한다? 5분위가 차지한다. 5분위와 4분위를 합하면 거의 80%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고소득층이 빚에 의존해서 뭐 집을 산다든가 뭐 또 다주택자가 된다든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좀 뚱뚱하게 만드는 영향이 있다. 그 밖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진단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가계부채를 짊어질 때 상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구분을 진다면 하나가 뭐예요? 만기가 되면 일시에 다 상환할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있고 그리고 분할 상환 방식이 있어. 매월 상환할게. 뭐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죠. 이 얘기는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내가 집을 뭐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매도할 때 그 빚 갚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빚에 더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이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이 높아서다. 이런 것을 조절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 금융정책적인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내막을 보면 그래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가계부채 규모를 더 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 말고 금융정책, 마이크로한 정책을 통해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유독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또 전세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전세 대출의 의미가 뭘까요? 전세 대출은 구매력이 낮은 가게가 조금은 좋은 개선된 주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죠. 이건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전세라는 그리고 전세라는 주거 형태와 전세 대출이라는 금융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주거를 더 개선된 주거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제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은 전세대출 지원 대상이 넓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신용 공급이 막 확대된다고 봐요. 그러면 전세 가격 상승 요인이 되겠죠. 전세 대출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결과적으로 전세 수요를 일으키고 전세 가격 상승을 만들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 부동산을 투자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가 쉽게 말하면 갭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 이거예요. 2016년 이후 보세요. 그래프. 전세대출은 연평균 약 한 20-30%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에는 대략 한 5% 수준이잖아요. 근데 2022년 이게 9월 기준인데 이때는 14%로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신용대출의 준하계까지 가까워지고 있을 만큼 전세대출의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배경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세가격이 올라가게 만들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부동산 시장을 투자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뭔가 제약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금융정책으로 그렇게 제약을 걸면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가계부채의 구조를 쭉 진단해 보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함으로써 가계부채 규모를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마이크로한 정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제가 우회적으로 그 해석을 해본다면, 저의 해석입니다만, 그죠?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이렇게 가계부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그러하다, 이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계대출 금리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죠. 반대로 전월세 전환율이 낮죠. 가계대출 금리보다 수도권의 전월세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가계대출 금리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을 올리는 방식의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의 부동산 혹은 금융정책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세를 선호하지 않게 만들고요. 해석을 해보자면요. 근데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 하는 생각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또 월세 거주자보다 월세 거주자 입장에서 전월세 거주자 입장에서 정말 월세를 살아야 될지 전세를 살아야 될지 선택권이 놓여져 있는 게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는 또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한편에는 이 전세 제도가 다주택자 갭 투자를 또 양산하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호락호락하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 합의점을 어디로 가져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나 이런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서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니 그 가계부채 규모를 통제하려면 마이크로한 레벨에서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계부채의 진단 속에서 금리 인상이 정말 필요할까? 금리 인상 아니고도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정책들로 충분히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주춤하게 막을 수 있다. 왜 이런 거 안 하고 있느냐? 라는 종류의 메시지로 저는 들립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미시적인 정책을 가동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주춤하게 잡아야 된다. 근데 미시적인 정책들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 미시적인 정책들이 바로 제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 밖에도 미시적인 정책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금융위에서는 매주 금요일 날 5대 은행사 금융부장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어떻고 지금 금리가 어떻고 이런 종류의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일종의 정책 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대출 금리는 그게 시중금리잖아요. 시중금리는 소위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입니다. 맞아요?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예요. 그러니까 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요. 그 조달받을 때 내는 금리가 기준금리인 거예요. 그럼 그거 기준금리 내고 돈을 빌려왔으니 거기에 수익성 플러스 알파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알파가 뭐죠? 그게 가산금리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논의는 뭐냐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잡기 위해서 뭐 하자? 가산금리를 올려잡자. 여러분들 이해 가실 겁니다. 우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한 번도 안 하고 있는데 6연속 동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왜 요즘 자꾸 이자 상환 부담은 더 가중되고 금리는 더 올라가는 거야? 그것은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서 시중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 그런 방식으로서 소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마이크로한 레벨의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주춤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근데 그래도 안 될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표현처럼 들리진 않고요. 앞서 주요 채팅창에 댓글로 구두 개입 아닙니까? 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었습니다. 구두 개입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무리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무리해서 집 사지 마세요.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주춤하게 만들기 위한 구두 개입적 작용을 기대하고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녹화를 마무리할 순간이 왔는데요. 책 소개해 드리고 녹화를 마무리하면 라이브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이 불안한 23년 하반기 경제 또 24년 경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명확하게 좀 진단하시고 이런 경기 국면에서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충분히 이 책을 통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